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도 쭉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끔찍한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새는 환경재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라고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통 하나가 1톤 정도가 들어가는 오염수를 저장하는 통이에요. 이런 통들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를 꽉 채우고 있어서 2022년이면 더 이상 이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방사능 오염수라는 건 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딱 터졌을 때 1호기, 2호기, 3호기가 원자로가 녹아내렸어요. 원자로에 있는 해결료가 고스란히 녹아내리면서 그 지하에 건물 잔해와 함께 지금 현재도 녹아내려서 굉장히 딱딱한 바위처럼 굳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냉각수를 부어주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재인계, 즉 다시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는 매일 170톤 정도의 물을 계속 냉각수를 부어주고 있어요. 부어주고 있고 그 냉각수가 들어가서 핵연료랑 만나는 순간 당연히 방사능 오염수가 되고, 또 우리 지하에는 뭐가 흐르죠? 지하수가 있잖아요. 지하수가 흐르고 비가 내리면 빗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런 물들이 녹아내린 해결료와 만나면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그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하면 방사능 오염수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그 해결료를 제거할 기술이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설량의 방사능을 내뿜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로봇을 들여보내면 로봇가 고장이 나서 사진 몇 번 찍어보내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을 계속 투입하면 돌아오는 로봇가 없어요. 계속 고장나서 거기서 수거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110만 톤 정도, 120만 톤이에요. 지금 더 늘어나서 120만 톤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이면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오염수는 일본에서는 현재 오염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처리수라는 말을 써요. 처리수라는 말을 쓰니까 뭔가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화를 해서 뭔가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약간 말장난에 불과하거든요. 이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 중에서 75만 톤 정도는 바다에 버릴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을 고스란히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걸러내긴 했지만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염수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오염수를 정화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 다시 2차 정화를 해서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버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우려면 정말 이게 방사성 물질 제거가 가능한가 실증 실험도 하고 그 시뮬레이션도 한 번씩 돌려보고 또 하루에 몇 톤씩 정화해서 어떻게 버리겠다는 계획이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버리겠다고는 계획을 말은 해놓고 그런 계획이나 실증 실험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바닷물 부어서 희석해서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트리아툼 90이라는 거는 뼈에 흡착해서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그런 거는 그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기준치에 2만 배를 추가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기준치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안전 기준치, 정말 안전하다고 하는 기준치가 아니라 그냥 관리 기준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일상적인 관리 기준치이기 때문에 2만 배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이고, 문제는 2차 정화를 해서 완벽하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거되지 않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삼중수거든요. 삼중수 같은 경우에는 물과 결합해서 물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2020년 1월에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일본 정부도 탱크마다 그 농도가 다르고 방사성 물질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없고 다
추정치를 발표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냉각수를 뭐 170톤을 붓는다고 하지만 매일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이 다르고 혹시 태풍이 왔을 때나 비가 뭐 덜 오거나 많이 왔을 때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 수많은 탱크들의 오염수들이 종류가 다 달라요. 그리고 1호기, 2호기, 3호기의 연료들이 또 달랐거든요. 삼중수소는 어떻게 보면 내뿜는 에너지는 작기 때문에 당장 우리 몸에 막 상처를 입히진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결합해서 제거를 할 수 없는데 생각해보시면 사람이나 동식물의 70~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삼중수소 물을 들이키면 우리 몸에 유전병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굉장히 타격을 주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 방사능 오염수를 신경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가나자와 대학과 후쿠시마, 히로사키 세 개 대학이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인데 일단 처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지고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나갔을 때 발표한 걸로는 태평양 전체를 돌아서 일본을 돌아오는데 약 7~8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 사이에 이제 태평양이 희석돼서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쿠로시마 해류와 스시마 난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다행히 킨즈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여러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킨즈에서 조사한 걸로는 방사능 물질의 농도가 그렇게 많이 높아지거나 영향은 없었다고 주장은 하지만 어쨌거나 유입된 건 사실이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버리는 방사능 오염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버린다면 다시 이렇게 200조베크렐 정도가 동해로 유입될 거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방사능 오염수의 새로운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능 오염수라고 하지 않고 처리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처리수라고 하는 이유는 알프스라고 해서 ARPS라고 하는 기계에다가 오염수를 한번 이렇게 정화를 하거든요. 품 처리를 해서 방사성 물질이 일종의 중금속 같은 거기 때문에 가라앉히거든요. 가라앉히고 물은 이제 내보내는 건데 그 가라앉은 중금속 덩어리, 그 방사성 물질들이 진흙과 같은 형태로 가라앉는 거예요. 약품과 함께. 그런데 그 가라앉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사성 물질의 지는 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관하는 저장 시설을 따로 지어야 될 정도고 생각해보시면 그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고농도이기 때문에 방사하는 양이 엄청나서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이 받는 피폭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반나절 작업하면 그 피폭량을 다 채운다고 해요. 핵발전소 사고가 터지면 제일 고통받는 건 바로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재 갑상선 환자가 242명인데 새로운 자료가 나왔는데 248명으로 늘어났어요. 248명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게 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졌을 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청소년들에게서 갑상선암이 일어날 비율은 100만 명당 한두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30만 명 정도 조사를 하는데 저 정도니까 굉장한 높은 비율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하지만 일본 정부 절대 인정하지 않죠. 최근 데이터 그 후쿠시마 현립대에서 연구 발표 자료를 한 걸 봤는데 아이들에게 이 갑상선암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폐나 간이나 이런 걸로 전이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원래 갑상선암이 약간 전이가 좀 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늦게 발견했을 때 그렇게 전이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갑상선암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전이가 일어나고 재발하고 한다는 거는 이 갑상선암 검사 결과가 엉터리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 조사 결과 피폭량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성인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밖에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숨겨진 성인 갑상선암 환자들이 더 많을 거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10년이거든요. 줄어들 수가 없죠.
일례로 체르노빌 폭발적 사고가 일어난 지 지금 34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독일이나에서 그 유럽으로 이제 방사성 물질이 더 퍼졌거든요. 거기서 멧돼지나 버섯에서 블루베리에서 아직도 수천 베크렐씩 수백 베크렐씩 세슘이 검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르노빌에서 그때 얼만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반으로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에서 만 베크렐씩 나와요. 독일 멧돼지에서. 그리고 토양도 당연히 많이 오염이 돼 있고요.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식품의 세슘 오염률을 보면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실 수 있어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이 거의 19.3%가 검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8.5%라서 2배 이상 검출이 되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약 20배가 검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20배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보다 2019년이 2배 이상 검출률이 늘었어요. 그것도 떡류, 꿀, 오메고시, 새우조림,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간다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일본 정부가 지금 먹어서 응원하자, 우리 후쿠시마, 부후 후쿠시마 이러면서 후쿠시마에서만 농수산물을 계속 그 대형 식품회사들이 사들여서 가공식품으로 가공을 하고 편의점에 공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가공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여행 가셨을 때 정말 먹거리는 이렇게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사성 물질을 이렇게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와요. 꿀이랑 까맣게 된 열매가 지금 진하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같이 차일드 세이브를 했던 이유이기도 한 게 모든 음식물은 내 몸에서 제일 좋은 거 영양소를 주거든요. 방사성 물질, 세슘은 칼륨하고 인체가 헷갈리게, 그러니까 그거를 혼돈해서 흡수하고요. 스티로툼은 칼슘하고 혼돈해서 흡수를 해서 스티로툼 같은 경우에는 뼈에 흡착이 되는 거고 세슘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 흡착이 돼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 식물도 방사성 물질을 흡수해서 열매와 뿌리에 모은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엄마들이 차라리 어디 가서 아무튼 욕을 먹어도 난 할 말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지키기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경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감사하는 거. 저는 일단 신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0베크렐로 올라온 거예요. 100베크렐 이하면 우리나라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서만 이제 1베크렐이라도 검출이 되면 다 반송 조치하는데 지금 일본산은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차가버섯, 능이버섯 이런 여러 가지 버섯류들이 굉장히 검출이 많이 돼요. 차가버섯 차 같은 경우에도 보통 막 50베크렐, 막 몇십 베크렐씩 나오고요. 블루베리도 잼인데도 불구하고 몇십 베크렐씩 나와요. 링곤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초크베리, 이런 아사이베리 그런 것들을 지표식물이라고 하는데 방사능 물질을 특히 잘 흡수하는 식품들이 있어요. 버섯류나 베리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버섯이나 베리류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차가버섯 같은 거는 거의 100% 검출이 되다시피 해요. 특히 중국도 그렇고 색시정을 했던 국가들도 있고 해서 유럽산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섭취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베리류나 차가버섯 그런 버섯류들을 꾸준히 검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 식물방사능감센터랑 서울시랑 MOU 맺으면서 식약처에서 잘 검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블루베리나 이런 버섯류에서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 검사 횟수를 늘려서 지금은
꾸준히 검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감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백크렐이 올라온 거예요. 불검출 아니면 검출의 수치가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뭐냐면 그게 차가워서 차였거든요. 차는 내가 물에다 희석을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 200mg에 버섯가루 예를 들어 3스푼 이런 식으로 타서 먹는다고 하면은 차가버섯가루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계산을 해서 0백크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출량을 예를 들면 거기에서 100크렐이 검출이 됐을 수도 있어요. 차가버섯 1kg 그 차에서 100크렐이 검출이 됐으니까 내가 3스푼 넣으면 0백크렐에 가깝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0백크렐이라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런 가치 판단은 식약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민들은 나온 수치 그대로 알고 싶다 얘기했는데, 그게 저 한 사람이 전화해서 항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또 계속 꾸준히 예를 들면 초원들 넣던가 아니면 계속 항의 전화를 하던가 바꿔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일단 그거는 있습니다. 그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 흔히 생각하시는 게 방사성 물질 검사는 일반 검사랑 틀린 게 에너지를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1초에 에너지를 몇 번 쏘느냐에 따라서 그 방사능 세기를 세기 때문에 그 고유한 에너지가 있어요. 세슘 137이 보이는 그 파장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134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 방사성 물질마다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사능 물질 검사는 당연히 길게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네가 검사 시간을 줄였지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나오면 다시 검사한다. 검출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검사한다. 그래서 놓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 방사능 물질 검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느리라고 계속 욕을 하고 있지만, 근데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도 계속 게시를 하거든요. 특히 가람농수산물시장하고 양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개를 놓고 하기 때문에 국내산에서는 표고버섯 밖에 없어요. 저희도 오래됐긴 했는데 저희가 국산 블루베리류와 그 복분자서부터 해서 검사를 쭉 한 적이 있어요. 멸치랑. 근데 다행히 국산에서 검출되지 않아서 저도 국산 건 먹고 있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사해 보지 않는 이상 검출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수입 식품에 비해서는 확실히 국산이 좀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저도 되게 탕류를 좋아했어요. 저 겨울이면 신김치 썰어놓고 동태탕, 대구탕 끓여 먹고요. 고니, 이런 알탕 정말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알고 나서부터 그런 거를 일절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사성 물질뿐만이 아니라 중금속이나 밀폐 플라스틱이 생선 내장, 눈 이런 데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걸 먹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해양수산자원보건 차원에서도 알을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먹지 않기 때문에 생선을 그럼 어떻게 먹냐면 흰살 생선을 아까 본 것처럼 우리 그 세슘 제거하는 것처럼 튀기면 그런 유해물질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찌거나 그렇게 하면 많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흰살 생선을 찌거나 졸여서 먹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없었으면 막상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자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량을 줄이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염물질의 총량. 사실 방사능 물질 100베크렐 그것만 따지면 100베크렐이 기준치가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방사능물질에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연에도 노출이 되고 미세먼지에도 노출이 되고 막 모든 그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최소화하는 총량을 줄이는 것. 주거 스타일 자체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없습니다. 한기만이 다리는 잖아요. 저희도 아파트 오래돼가지고요. 저희도 라들라이 되는데 겨울에 아무래도 문 열고 꽁꽁 닫잖아요. 그러면 꽤 높이 올라가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문 열고 애들 5리터 전과 입히고 환기시키고. 확실한 건 유해 물질이나 유해 가스가 바닥에 가라앉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기를 시킬 때 반드시 빠른 환기를 위해서 선풍기나 그 서큘레이터를 좀 돌려주시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빨리 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환기는 반드시 아침 저녁 시켜주시고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통해서 공기를 더 빨리 순환시키면 훨씬 더 빨리 제거가 가능합니다. 배출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 많이 마시고 땀 흘리고 배출을 하시면 되고, 사실은 방사성 물질은 없앨 수 없어요. 방광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저절로 사라지는 물리적 방광기가 있고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방광기가 있거든요. 그건 훨씬 짧아요. 우리 몸에 자정작용이 있고 안전한 식사를 하면 빠져나가거든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어렵지만 반드시 그런 과정이 없으면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함은 반드시 내 정신건강을 해치고 그런 것들은 내 삶도 흔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듣고 소모임을 갖고 너는 이렇게 하니 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기준은 반드시 세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